사실은 이제 세종시 옆에 대전이 있고요. 대전에 우리 이제 정부청사도 많이 청이 내려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이스트와 애들이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ICT 분야의 핵심이 있고요. 오송에 BT가 있고요. 그러면 세종에다가 행정기능 플러스 또 그다음에 국책연구소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를 삼각 벨트로 해서 우리나라의 첨단 융합 도시 또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세종시가 시범 도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스마트 도시로 해서 제대로 된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성대학교에 제가 왔습니다. 자, 한성대학교 캠퍼스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자, 여기에 온 이유는 한성대 부동산 대학원이 국내 최초로 부동산 전문 대학원으로 열어서 올해로 25년째가 됐는데, 자, 지금 뭐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가지고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 그 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라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동산 대학원 원장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좀 평가도 해보고 미래의 도시 개발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뭐 수업 중이라서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시간이 중간 시간에 왔더니, 자, 여기가 한성대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대학원 있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비가 아주 그냥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홀 여기 한번 볼까요? 요즘은 이런 컨셉으로 가볍게 무슨 모임도 할 수 있게끔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그런 느낌으로 잘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위에 이제 부동산 대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교수님들 연구실이 쭉 있는 연구관인데요. 저 제일 안쪽에 백성준 원장님 계셔서. 어떠세요? 여기 맞네요. 백성준. 아유, 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일찍 와 계셨네요? 네, 금방 왔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바로 찍으시는군요. 예, 바로 찍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네. 세종시 수도 이전 논의가 이제 급물살 타고 있잖아요. 유력자들 공약을 내걸다 보니까 수도 이전 이제 진짜로 가시가 될 것 같은데, 세종 수도 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그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형태로서의 세종시는 많은 보완 내지는 수정 또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선에까지 공약으로 들어가서 그 논의될 바에는 정말 크게 좀 논의장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종 수도 이전은 뭐 20년 이상을 지금 계속 그 논의가 되어온 주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재는 이제 행정 중심 뭐 복합도시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대선 이후에는 진짜 수도 이전에 논의가 더 급물살을 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여론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 수도 이전까지 갈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가능성 이전에 사실은 20년 이상 말씀하셨는데 실은 거의 25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런 논의들도 있었고, 그 전으로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 근데 사실 지금 2000년 초와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두 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오히려 사실은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여력은 좀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옆에 중국이 워낙 빨리 크면서 우리도 성장 잠재력도 5% 수준에 가던 시절이고, 지금은 이제 성장 잠재력이 거의 뭐 3%는 고사하고 2%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 사실은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정국토 차원의 이러한 대규모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험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몸이 건강해야 수술도 받는데 이런 논의와 또 행정수도까지 옮겨간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투여되는 수많은 자원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좀 버겁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공약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후유증 내지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에서 사실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이제 포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하고 이제 국회 세종부는 이전 설치는 사실상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까지 지금 잡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이거는 뭐 기본값이라고 본다고 치고 이거 외에 어떤 것들이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 자체에 자족 기능과 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국회 오가느라, 뭐 국무회의 오가느라 낭비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뭐 나온 내용들이 일부의 뭐 치유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원래 생각하고 있던 뭐 국토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 세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국가적인 어떤 동력을 창출해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일부에서 논의는 뭐 서울은 경제, 세종은 행정 이렇게 분리시키자 하는데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연장선에 천안이 있고 세종이 있고 그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냥 막연한 행정 기능만 떼준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득보다 때로는 실이 훨씬 더 많을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뭐 기왕에 갈 거라면 저는 입법, 사법 굉장히 다 가야 되는, 완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수도 이전의 논의였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균형 발전이다, 아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세종시로 실제 수도권에서 내려갈 숫자를 따져보면 20만 내외일 겁니다. 뭐 주변, 대전, 뭐 공주, 충남권에서 한 30만 거의 온다고 보면 20만 내려간 걸 가지고서는 사실은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큰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세종시를 앞으로 우리의 미래 전자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의 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마지막 시험을 보는 셈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이제 세종시 옆에 대전이 있고요. 대전에 우리 이제 정부청사도 많이 청이 내려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카이스트와 애들이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ICT 분야 핵심이 있고요. 오송에 BT가 있고요. 그러면 세종에다가 행정기능 플러스 또 그다음에 국책연구소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 개를 삼각 벨트로 해서 우리나라의 첨단 융합 도시 또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세종시가 시범도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스마트 도시로 해서 제대로 된,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 단지 행정 기능만 가가지고는 지금까지 반복해온 일이 자칫 연장되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다시 또 리바이벌 논쟁으로만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네요. 세종시는 뭐 수도 이전 뭐 한다고 치더라도 이왕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그냥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그냥 구성을 해버리자. 세 개 삼각축을 오송, 대전, 세종 말씀하신 세 개 삼각축을 묶어가지고 최첨단 클러스터로 딱 해가지고 한국판 실리콘밸리면 젊은이들도 많이 모일 테고 거기 국책 연구기관들 많이 있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내려가가지고 하면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제2집무실이니 국회의원은 이건 너무 미세한 부분이고 정부기관 이전해봐야 몇천 명 내려가는 유입 인구 뭐 효과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수도 이전을 하면 진짜 3부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도 이전 정도 수준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냥 한국판 실리콘밸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뭐 메가시티 논의도 같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서울의 기능이 우리나라의 어쩌면 지금까지 중추적인 발전의 핵심 축이었는데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해가지고 사실 분산시켜놨잖아요. 기존 수도권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2 수도권, 새로운 수도권 사실 기능을 우리가 갖추면은 어쩌면 새로운 리타이어, 새로운 어떤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롭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축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심장을 2개 갖는다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될 때 또 기존에 흩어져 있던 혁신 도시들도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로 이제 이게 연장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각 도시들의 어떤 그 숨을 틔워주면서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또 이제 도시 개발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누구나도 인정하지만 또 그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가 사실 지방 소멸이에요. 뭐 인구 감소하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차 올라오는데 대다 수면에 잠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똑같이 투자해 놓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바람직한 게 아니죠. 미래를 내다보는 좀 긴 안목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요즘 논의되고 있는 저는 메가시티 논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해야 그래야 더 이상의 혼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번에 새로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말씀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정말 그게 균형 발전에 정말 성과를 거둔 것이냐 이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그게 이제 그런 논의만 나오면 결국 수도권 비수도권이 갈등이 심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차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큰 메가시티 논의 안에서 같이 좀 해결해 가면 좋겠고 결국 또 상생 방안은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를 제2 수도권으로 사실 이제 기능이 만들어서 갈 거라면 거기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들의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네트워크와 그 상생 방안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제 서울 중심의 수도권으로서 가져왔던 그 지금까지의 너무 과도한 쏠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시키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논의들이 좀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권, 뭐 영남권 해가지고 메가시티 컨셉으로 차제에 그냥 아예 도시 개발의 국토균형 발전의 비전을 크게 제시하고 가면 전체적으로도 뭐 지방의 어떤 소외감도 좀 해소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 개발에 있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한국판 실리콘밸리 또 메가시티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이기 위한 어떤 법적인 틀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국토계획 속에 이제 5차 지금 국토종합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도 일부 이제 스마트 국토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지자체 계획 단위로부터 원래 이제 도시나 군 차원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스마트 도시 계획과 연관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모아져서 국가 차원에서 이어지면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멋있게 그려놨지만 지자체까지 세부적인 것에는 잘 반영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체감도 안 되고 집행 실행도 사실은 느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스마트 도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위원회도 한번 새롭게 좀 개편해서 출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즘 이제 스마트 도시는 또 가장 더 가속시킨 게 결국 AI잖아요. 그 핵심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공공에서 생성된 수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만약 고유한 공공 쪽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 뭐 연구소라든지 개개 회사만으로는 사실 우리는 전체 세계 경쟁력을 생각하면 약하고 정말 우리나라 연합팀을 하나를 제대로 드림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행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체계나 이런 것도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자, 그러면 이게 시장 가격 그 주제를 떠나서 강북에 이제 그 재개발 뭐 구획도 있고 뭐 요즘 뭐 신통기획 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생각만큼 빠르지 않잖아요. 좀 속도를 내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길 거는 같은데 그런 것들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뭐 묘책 같은 건 없을까요? 원래 사실은 이제 빨리 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 결국은 요즘 PF와 금융 쪽에서 많이 막혀버리고 그다음에 뭐 공사비가 너무 오른 상황에서 사실은 추가 분담금 내는 문제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자초되다시피 한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개별 정비 사업들은 나름대로 이제 푸는 방법들을 좀 금융적인 지원 쪽에서 좀 더 접근을 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이제 강남의 개발에 비해서 강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눌러놓고 정체되어 있는 입장이었다면,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도 제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아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뭐 보존의 가치가 낮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못한 부분만큼을 이쪽에서 오히려 더 올려준다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개발권 양도제와 같은 것을 약간의 원형해서라도 도심의 일부 필요한 부분은 또 고층화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니다면 공간이 도저히 없어 그러면 지하화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역 밑에 지하화처럼 오히려 강북에도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젊은이들이 모이고 하는 대학로와 그 지하 공간들을 사실은 주변을 얼마든지 낙산 지하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전 예전에 서울시 세미나에 있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흥미는 갖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방법들을 또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 옆에 고궁이 있어서 못 올라가니까 못 한다가 아니고 지하를 아예 오히려 지하 공간 못 올리면 지하를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실은 대학로 주변에 모여들어서 창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한다. 그럼 오히려 그 지하 공간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거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경복궁이나 삼청동 이쪽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 지하 공간을 또 모던한 컨셉으로 위는 고풍스럽게 하고 예. 그러면 두 도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없다 보니까 평면적으로만 멀찍이 이제 뭐 새롭게 없는 땅이 없습니다 해서 하는 게 결국 멀찍이 그죠? 북쪽에 창동이든 저 아래 뭐 마곡이든 장지든 넓게만 가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다 새로 가가지고 크게 경쟁력이 안 나잖아요. 오히려 기존의 도심을 좀 더 컴팩시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것이고 기존의 실은 뭐 동사무소라든 이런 것도 보면은 뭐 2층, 3층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용적률을 높여서 그런 공간이라도 공간 복지의 개념으로라도 8층 또는 뭐 10층 이렇게 허용을 해서 그런 지역에 필요한 도시의 인프라도 확충하고 도로 간의 뭐 세대 간의 융합도 이루고 다양한 그 공간적인 복지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해 간다면 뭐 강북도 뭐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원장님이 그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님 맡고 계시잖아요. 그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이 국내 최초 부동산 전문 대학원으로 좀 한 25년째 지금 이렇게 지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001년에 부동산 대학원 처음에 인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뭐 대학원을 어떻게 좀 운영하거나 뭐 그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만 이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예전에 보면 주식 시장도 사람들이 해외 주식 산다는 거 생각 못 했잖아요. 요즘은 당연히 뭐 서학개미 하듯이 해외로 나가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일부 부동산 펀드라든지 뭐 대대 투자를 통해서 해외 자산 나가기도 하지만 또는 이제 일부 시공사들이 해외에 가서 사업 벌이는 정도인데 이제 일반인들도 사실은 해외 좀 더 부동산 시장 전 세계를 놓고 글로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급속 성장하면서 다른 분야, 경제 분야라든지 다른 쪽에서 세계적인 뭐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도 과거의 부동산 제도라든지 발전시켜온 이런 것들이 뭐 좋다면 뭐 우리나라 등기 제도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보증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 왔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발도상국 다른 나라들에 접목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그 나라들의 인재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하고 또 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그들이 그 시장에 자리 잡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와 연결되고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든 기업들이든 또 연결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럼 저희 대학원의 글로벌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건설 부동산 사업이나 산업이 글로벌화가 됐는데 한국산 부동산 학의 어떤 글로벌화는 뭐 제대로 많이 안 됐다고 보면 그거를 이제 글로벌화해서 외국 유학생들도 많이 오고 우리도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이제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을 만들겠다. 예.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원서로 네. 되게 보면 우리가 원서하면 이제 외국 사례들만 네, 미국 교수 쓰신 쓰신 네.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집필한 원서들을 네.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본 내용 플러스 한국의 사례들이 같이 가미되면서 네. 한국 부동산학의 세계화 네. 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네. 함께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